(2023년 7월 9일) 이정훈입니다. 최근 중국이 7월 1일이죠. 7월 1일 반간첩법을 개정했습니다. 개정한 것이 발효가 됐습니다. 그 심각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반간첩법 개정했습니다. 중국은. 그런데 우리는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 강경 주장을 한 게 있죠. 위수령을 복원하라. 보안법을 재정비하라. 이런 움직임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은 왜 이럴까요? 지금까지 중국은 한국 등 서방 국가를 향해서 특히 한국이 타깃이었죠. 영향력 공작을 해왔습니다. 영향력 공작.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영향력 공작을 여전히 해나가는데 그 방향을 트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동아시아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냉전은 강화됩니다. 여기에 대한 대비가 있어야 됩니다. 중국이 반간첩법을 개정했는데 이렇게 되면은 중국에서는 누가 많이 움직이게 되느냐? 중국에는 공안이라고 하는 조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찰로 보시면 돼요. 공고는 공공안전부죠. 그리고 국가안전부가 있습니다. 줄여서 국안이라고 합니다. 우리로 얘기하면 국가정보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중국 군의 반탐 조직이 있습니다. 반탐. 탐은 이렇게 탐험하다 탐자, 탐지하다 탐자 할 때. 반탐이니까는 저게 공산 간첩 조직을 잡는 조직이죠. 우리로 얘기하면은 방첩사령부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조직들이 이제 반간첩법에 따라서 외국인들을 관리합니다. 외국인들 중에는 이제 중국에 주재하는 사람들도 있고, 주재하는 사람 중에는 외교관들은 면책특권이 있고 하기 때문에 중국 법에 저촉이 안 되지만은 상사원 또는 특파원 이런 사람들은 걸리면 이 반간첩법으로 체포가 돼서 상당한 형을 받습니다. 그리고 중국을 여행하다가 실수 이상한 행동을 했다고 저들이 판단해서 하게 되면 가차없이 형이 떨어집니다. 이 반간첩법이 기존에는 5개 장 40개 조항이었는데 60개 장 71개 조항으로 확 늘렸습니다. 우리는 전혀 정보 활동이 아닌데 중국은 달리 볼 수 있습니다. 중국의 지도 다 지났으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2005년부터 2010년 중국 올림픽 지나고 한 2010년 초까지 중국을 참 많이 다녔습니다. 그때 가게 되면 중국 지도를 많이 구입했죠. 판매하는 거. 그 다음에 돌아다니면서 중국 군인들이 훈련하는 거 있으면 찍고 그랬는데 이제는 이런 거 구입하거나 찍으면 전부 다 반간첩죄로 걸려듭니다. 제 경험을 통해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한때 2가지를 추진한 적이 있습니다. 기자 시절에. 하나는 김영삼 정권 때 북한 심포에다가 원자력 발전소 지어준다 라고 해서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그때 제가 여러 곳에다가 그 심포 건설 현장에 노동자로 좀 취업을 해보려고 부탁을 하고 노력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 정보당국에서 제가 걸리죠. 기자신분이니까. 근데 기자신분을 속이고 가자. 양해해라 그랬는데 가서 북한 르뽀를 쓰고 싶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남북관계가 좀 유화되는 국면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원자로를 져주는 거니까 거기서 한 몇 달 지내면서 글을 쓰고 싶었는데 그거는 못했고요. 또 하나의 시도는 김정일이 죽었죠. 그의 유모가 있습니다. 중국에 있던 조선족이었죠. 그분의 아들이 있습니다. 그분이 중국에 살았는데 중국에서 이제 북한하고 거래를 하면서 많은 돈을 김정일하고 친하니까 그죠? 김정일은 그의 어머니 젖도 먹고 컸으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남북관계에 중요한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한번 만나러 갔었죠. 중국에 사업가니까 모처에서 만나면서 지금 그분은 돌아가셨습니다. 이 사람은 누군가 하면 중국으로 탈출한 탈북자들을 잡으러 다니는 북한 요원이었죠. 이제 북한에서 정식으로 보낸 요원이면은 북한 공무원 신분을 가지고 중국에서 활동하게 되면은 중국
내정 개입이 되니까 큰 문제라서 공무원이 아닌 상태에서 탈북자처럼 중국으로 나가서 거기에서 북한이 원하는 탈북자를 잡아가지고 잡으면 이렇게 손을 이렇게 보내고 이렇게 해서 뒤로 이렇게 수갑을 채우면요. 이 사람이 잘 못 걷어 뛰지도 못합니다. 이 사람이 걸을 때 팔이 흔들흔들해야 걸리죠. 팔 똑바로 하고 걸어보세요. 걸음도 안 되거든. 팔 밑으로 똑바로 내리고 뛰어보세요. 뛰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런 식으로 잡아갖고 이제 보내죠. 그러면 거기서 처형이 되거나 하는 그렇게 이제 탈북자 잡아오는 사람이었는데 그 친구가 나중에 생각이 바뀌어서 나 한국으로 좀 가겠다 그랬는데 우리가 안 받아줬죠. 그래서 그 친구를 데려오기 위해서 저도 개인 돈을 그때 돈을 한 600만 원인가를 썼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친구도 이제 만날 겸 해서 그것도 같은 장소에서 그때 중국의 공안들이 경찰들이 호텔마다 다 이렇게 복도에 서서 지킬 때인데 그걸 했었어요 그때는. 그래서 낮에는 김정일과 가까운 중국에 있는 조선족 사업가하고 장시간 북한 문제로 대화하고 밤에는 그 친구를 내가 자는 호텔로 오게 해서 밤새도록 탈북한 북한 사람 잡아가지고 북한으로 보낸 이야기를 듣고 꽈밖에 샜죠. 이건 뭐 모든 호텔에는 다 도청이 되고 그건 아는데 뭐 어디 달리 갈 데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날 날이 밝은 다음에 이 친구를 내보내서 한국으로 가봐라 라고 내보냈는데 딱 나가니까 복도에 누가 있더라고요. 뭐 어떡합니까? 그 친구 나가고 그래서 이렇게 창가에 있어서 내다보는데 그 친구가 나가고 택시를 타고 가는데 그 뒤로 무슨 차가 따라가길래 아유 큰일 났구나. 그리고 나서 저도 이제 짐을 싸들고 이제 북경공항에 와서 비행기 타러 왔는데 비행기가 서울 가는 비행기가 안 간다는 거예요. 무슨 뭐 항공사 사정인 것 같은데 괜히 불안하더라고요. 그래서 도시락을 하나 주더라고요. 도시락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그때 어떤 시기였지? 그 친구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핸드폰이 왔나? 나 지금 한국으로 가려다 중국 공안에 걸렸다. 못 간다 이런 거예요. 따로따로 가기로 했는데 아이고 이게 뭐지? 그러면 이 친구가 어떻게 진술하냐에 따라서 저도 중국에 붙잡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내가 타기로 한 비행기는 연착이 돼서 못 간다. 그래서 도시락 그때 중국 도시락이 되게 후졌습니다. 맛없는 걸 먹고 기다려서 내가 빠져나갈 수 있나 그랬는데 다행히 타고 나왔습니다. 그런 기억이 나네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신동아 있을 때 그렇게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제 바로 후배가 또 그 친구도 탈북자 문제를 취재해서 중국을 갔어요. 근데 그 친구는 불행히도 걸렸습니다. 탈북자를 만나다 걸려가지고 그래서 이제 동아일보 측에서 이제 뭐 각서를 써줬죠. 다시는 안 한다라고 해서 이 친구는 이제 추방하는 형식으로 됐고 취재를 한 거는 보도하지 못했죠. 그때 그거 기억이 제가 먼저 한 것 때문에 중국이 보고 있다가 또 동아일보 기자가 오니까 체포한 건 아닌가 그런 의심들이 드는데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저도 모르는 영역이 많으니까. 지금 그 친구는 이제 그 후에 박사학위를 받고 정부기관에서 이제 북한 문제를 연구하는 학자가 돼 있는데 항상 이렇게 외국인들이 들어오게 되면 모든 정보, 그 나라 정보기관, 수사기관은 지켜봅니다. 특히 기자라는 신분으로 가면 뭐 저는 공개된 사람이라서. 그래서 이제 제가 중국의 반간첩법 강화에 대해서 상당히 예민한 겁니다. 동북공정 취재하려고 중국 시골로 쭉 다닐 때도 참 신경을 많이 썼었고 곳곳에 중국의 정보기관들, 수사기관들이 들어와 있으니까요. 이 중국이 반간첩법이 얼마나 강화했는가 하면 78세, 80 노인이죠. 많이니까. 미국 텍사스주에 사는 중국계 미국인입니다. 미중 우호 촉진협회 회장, 중국 평화통일 촉진회 회장, 중국은 주석이라 그러죠. 그 정도로 유명한 친중 화교입니다. 이 화평통일촉진회는 중국 공산당 통일전선부의 지도를 받는 외곽 조직이에요. 근데 이러한 사람이 21년 4월 소주, 중국 소주, 항주 밑에 소주라고 있죠. 미인들이 많다는데 거기에서 갔다가 간첩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보통 3년에서 5년형이 나오죠. 나이가 80 정도면 되게 안 하는데 굉장히 세게 칩니다. 이런 식으로 탁탁 중국이 자기네 친중 인사도 잡아들이고 있습니다. 중국에 한 20년 살다 보면은 친중 인사가 되죠. 중국, 일본 상회. 이게 우리를 얘기하면 상공회의입니다. 상공회의소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서울에 뭐 미국인 상공회의소 있지 않습니까?
중국 일본 상공회의소 부회장 지낸 일본인이 중국에 20년 살았습니다. 50대. 일본에 오려고 비행기 타려다가 간첩 혐의로 체포됩니다. 이거는 지금 일본과 중국 사이에 큰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외무장관까지 나서서 석방을 요구하는데 중국은 법에 따라 처리하겠다. 그러고 있습니다. 일본은 이 장관보다 더 센 외교 담당 정치국원 또는 국무원 총리를 만나도 석방을 안 해주고 있어요. 지금 중국은 이 서방 국가들의 탁 얼어붙게 하는 거죠. 이런 거를 영향력 공작이라고 그래요. 지금 김영호 성신여대 교수가 통일부 장관 후보로 지명되니까 오마이뉴스에서 이 김 교수가 2016년도 촛불 시위가 일어날 때 중국인들이 서울에 있던 한국에 와 있던 중국 유학생들이 촛불 시위에 참여하는 걸 보도했다라고 공격하던데 그 보도는 제가 시작이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중국이 한국에 많은 유학생 보내놓고 그 유학생을 동원해서 한국 여론을 바꾸는 공작을 했던 거예요. 근데 지금 오마이뉴스는 그 보도가 허위라고 하면서 김 교수를 공격하던데 사실입니다. 그때 중국 유학생들이 중국을 위해서 대자보를 학교에 막 붙이고 여러 가지로 우리한테 영향을 끼칩니다. 중국은요, 지금 국민소득이 10,000불 정도 되지만 못 사는 나라입니다. 근데 못 사는 나라에 비해서 국가적 위상이 높아요. 그걸 통해서 한국에 마치 미국처럼 큰 영향력을 발휘해서 우리를 꼼짝 못하게 하는 그러한 공작을 중국의 국가안전부라든지 선전선동부 당 이런 데에서 해온 거죠. 의도적으로 해온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연세대학교에 가게 되면 공자학원이 있습니다. 성균관대학에도 공자학원이 있어요. 우리나라 주요 대학에 공자학원 다 있어요. 그 중국의 돈을 받아서 중국어를 가르쳐주고 중국 문화를 퍼뜨리면서 중국을 대국으로 보면서 영향력을 받도록 하는 게 아직도 되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에는 시진핑 자료실이 있습니다. 이거를 요즘 가끔 문제 삼는 이걸 처음 보도한 것도 제가 이 유튜브에서 저였습니다. 옛날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清華대학 가서 연설하고 시진핑은 서울대학 가서 연설한 후에 시진핑 자료실을 만들었죠. 그리고 지금 서울 신라호텔, 가장 좋은 호텔 가게 되면은 시진핑이 다녀갔다라고 하는 그 전각이 있죠. 그런 게 다 중국이 옛날 우리가 6.25 당한 다음에 미국 사람들이 와서 뭐 해주고 미국 다녀갔다고 붙여놔서 미국 영향력을 확대한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겁니다. 꼼짝 못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와서는 방향을 바꿔서 반간첩법을 강화해서 뭐든지 잡아들이면서 우리를 얼어붙게 하는 겁니다. 중국이 우리를 상대로 전쟁을 한다. 이거는 쉽지 않아요. 근데 이렇게 영향력을 확대해서 잡았다 놨다 풀어줬다 쪼였다 하면서 꼼짝 못하게 하면서 조공국가로 만드는 거죠. 지금은 공격기입니다. 그래서 반간첩법을 강화해서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한 거에서 중국은 뭘 핑계를 대는가 하면은 미국에서도 캐나다에서도 그 중국인들이 뭐 간첩질을 했다고 많이 체포를 했었죠. 그 다음에 우리도 했지만 중국 화웨이 장비를 못 쓰게 했죠. 참고로 우리 군도 화웨이 장비를 많이 썼습니다. 그러다가 한 몇 년 전쯤에 싹 없앴습니다. 그냥 제가 봐주고 있었는데 문제 제기할까 하다가 봐줬는데 아무 생각 없이 쓰다가 그러니까 우리 정보가 화웨이 장비를 통해서 중국에 넘어갈 수 있는 거죠. 이제 저 같은 사람은 중국에 가게 되면은 바로 이제 요주의 인물로 체포가 되죠. 제가 아시는 분들이 지금 중국에 가려다가 다 포기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중국과의 사업도 안 됩니다. 지금은 철수할 때입니다. 이렇게 안정적으로 항상 꽃길을 걸을 수 있는 날은 없거든요. 비도 오고 또 좋았다가 흐렸다 하는데 안 좋을 땐 빠져나오고 좋을 때 좀 관계를 맺고 해야 돼요. 지금은 최악입니다. 저는 뭐 북한 식당 수없이 갔습니다. 이렇게 우리 요원들하고 가게 되면은 저야 뭐 이렇게 가만히 앉아 술 먹고 놀지만 그 친구들은 이렇게 꼭 선글라스를 껴버리더라고요. 왜냐하면은 그 탁자에 이렇게 있으면 거기 꽃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 꽃 속에 녹음기가 있고 이 돌아가는 조명등 속에서 카메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라도 그 친구들은 얼굴을 노출시키지 않으려고 선글라스를 끼고 말을 안 하죠. 뭐 저야 춤추고 놀지만 그런 것들이 다 저기 저장돼 갖고 언젠가 써먹습니다. 그 북한 그 여정원들이 인물이 좋고 하니까 뭐라고 이제 말을 걸고 하는데 아주 매몰차게 대하면서 이제 사람을 더 호리죠. 그게 다 전술입니다. 그게 이제 거꾸로 우리가 반대로 그 친구들을 후련하면은 한국으로 탈북시키고 하는 건데
거기가 다 무대였던 겁니다. 이제는 이런 데 가서 북한 종업원들 상대로 뭐 말 거는 것 자체가 중국 반간첩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중국 단동에 가게 되면 거기서 보트를 타고 북한 그 압록강은 양국이 모두 공유하려 했기 때문에 땅만 안 들어가면 됩니다. 바짝 갖다 대도 돼요. 갖다 대면 북한 친구들이 막 손가락질하고 어떨 땐 뭐 던져달라 그러죠. 돈 달라고도 하고 사탕 달라고도 하고 던져주는 건 하지 말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 배로 북한 친구들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 배를 타고 물건을 파는 거 그건 합법이랍니다. 와갖고 뭐 들쭉술 팔고 북한 담배 파는데 그게 마약인지 비싸긴 왜 이렇게 비싼지 또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도 다 이제 반간첩죄에 해당됩니다. 이제 세상이 바뀐 겁니다. 일본 사람들은 현재 17명이 중국에서 간첩 혐의로 체포되어 있습니다. 일본하고 중국 관계가 우리 중국보다 더 나쁘죠. 자, 윤석열 대통령이 시잉하이밍에 대해서 위안스카이라고 비판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잉하이밍을 쫓아내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동방면주 잠실에 있던 중국 음식점이 여기에 와 있는 중국인들을 지휘하는 그런 사령탑 경찰기구였다는 걸 알려졌음에도 아직 가만히 두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우리는 우리의 반간첩법을 강화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경찰에도 가끔 가서 회의를 하는데 우리 경찰 외사파트 가서 회의해 보면 한국 K-팝, K-뮤직 이런 거를 한국에 있는 외국인한테 알려주겠다. 아니 문화공부부 일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가서 질의를 하죠. 아니 지금 윤 대통령이 중국은 힘으로 대만 해협 변경을 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해서 중국이 발끈하게 되면 여기에 와 있는 중국인들이 우리를 염탐하는 간첩질을 할 텐데 우리 외사당국은 그들에 대한 감시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한중 관계는 점점 가파라질 텐데 우리 경찰은 어떻게 뛸래 그러니까 그때서야 긴장하는 모습 보이더라고요. 우리 경찰도 외사 분야를 강화해야 됩니다. 외사라고 하는 거는 다수의 외국인들 우리나라 친한 국가까지도 감시하는 거고 그 다음에 보안은 우리가 꼭 지켜야 할 정보를 우리가 뺏기지 않도록 열쇠를 잠그는 거예요. 그래 방첩은 뭐냐? 방첩은 그 많은 외국인들 또는 북한 사람 중에서 수상한 자를 딱 지켜보고 있다가 그가 간첩질을 할 때 딱 체포하는 그런 핀포인트 어택 같은 겁니다. 이 세 가지를 돌려야 합니다. 근데 외사가 가장 광범위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 외사 경찰관들은 뭐 대사관 우리나라에 있는 대사관 가서 물어보고 그 사람들 대화하면서 계속 변화도 체크하면서 하죠. 그걸 또 뒤에서 국정원이 백업하고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참고로 덕수궁에서 조금 떨어진 데 가게 되면은 러시아 대사관이 있어요. 러시아 대사관 건물이 굉장히 오래졌었죠. 그게 한 20층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안 들어가 봤는데 겉에서 보면 큽니다. 근데 그 위에 보면 꼭대기에 지구본 같은 큰 이게 레이더 기지죠. 위성 안테나죠. 서울 시내 한복판에 그런 게 있습니다. 물론 미국 대사관도 그런 걸 운영하는데 광화문에 있는 미국 대사관은 그렇게 큰 안테나는 없어요. 이게 다 간첩질 하려고 만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 우리도 이게 이제 세상이 변하는 거니까 우리도 우리의 반간첩죄를 강화해야 된다. 즉 국가보안법이 핵심인데 그 국가보안법을 강화를 해야 됩니다. 근데 국가보안법을 사법화시킨 게 문재인, 노무현 이런 자들이었죠. 이러다 보니까 지금 민노총 간부로서 창원 간첩단 사건에 연루된 사람들 재판이 연기가 되고 제대로 안 열리고 있어요.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북한이 어떻게 우리 좌파 단체를 움직이고 있고 우리가 끌려가는지 이게 밝혀졌는데도 반간첩죄로 안 봅니다. 그리고 그들이 선동하는 게 뭡니까? 여기서 계속 뭐 시위가 일어나게 하는데 그거를 계엄령으로 막을 수 있지만 계엄령은 상당히 부담스럽잖아요. 쉽게 막을 수 있는 건데 위수령을 문재인이가 없앴습니다. 북한도 우리를 전쟁으로 침략한다는 건 너무 부담이 크니까 못합니다. 근데 계속 북한을 좋아하고 북한 지령을 따르는 애들을 확대시킵니다. 그게 영향력 공작입니다. 어떨 때는 아주 부드럽게 하고 어떨 때는 강압적으로 합니다. 근데 그 영향력만 끼치면은 민노총이 현대중공업, 현대자동차 그런 노조부터 돈 받았고 그 돈 갖고 우리를 흔드는 이런 시위를 하는 거예요. 지금 2주 동안 반윤석열 퇴진운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잡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거듭해서 위수령을 봉헌하고 보안법을 제대로 적용해라. 냉전에 대비하라. 미국도 9.11 테러 당한 다음에 패트리엇법 만들었고 일본도 파괴방지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문재인 씨는 이걸 다 약화시켜놓고 지금 나가서
평산에서 책이나 팔고 있어요. 이러한 문재인을 체포해야 됩니다. 왜? 그는 해수부 공무원 사건 때 대한민국 공무원이 죽도록 방치했잖아요. 그리고 자유를 찾아온 북한 주민을 북한으로 보내는 행동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군사합의라고 하는 9.16 군사합의라고 하는 대한민국 국익을 방위를 허트러뜨리는 정치 행동을 지시했지 않습니까? 이건 다 반국가 행위거든요. 이제는 이재명 체포하면 안 됩니다. 문재인을 잡아내야 됩니다. 이런 반국가 행위는 부정부패보다도 더 이한 겁니다. 부정부패로 체포돼서 징역 23년 받았던 게 박근혜 대통령인데 문재인은 이건 대한민국을 근본부터 흔든 사람입니다. 아니 이제 세상이 좀 편안해서 그냥 간다 그러면 봐줄 수도 있는데 아직 저들이 만든 구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고 그 구도가 지금 큰 해악을 끼치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잡아야 됩니다. 오늘의 주제는 위수령을 부활하고 보안법 정비하고 우리도 반간첩법 제대로 적용해라. 네. 그리고 우리 군의 방첩사령부를 문재인이가 얼마나 이 국가안보를 흔들었는가 하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약간 옛날에 뭡니까 방첩대라는 개념으로 오다가 이제 CIC 이렇게 쭉 바꿔서 기무사까지 왔는데 이 기무사를 해체하고 군사안보지원사령부라는 걸 새로 출발시켰거든요. 그리고 이게 군사안보지원사령부는 뭐 방첩을 하거나 보안을 하는 게 아니라 군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라고 이렇게 완전히 성격을 바꿔서 만들었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다행히 윤석열 정부에 의해서 깨져갖고 바뀐 다음에 이거를 방첩사령부로 바꾸면서 그 국가안보지원사령부가 과거의 기무사령부, 보안사령부, 지금의 방첩사령부를 잇는다는 식으로 다시 역사 변경을 했습니다. 이건 잘했는데 우리 군의 이 방첩기관이 간첩만 잡는 방첩을 하면 안 돼요. 보안도 해야 되고 그리고 무관들을 상대로 외사도 해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는 제대로 된 이름은 보안사령부가 맞아요. 아니면 기무사령부를 하든지. 방첩은 너무 좁고 딱 간첩만, 그것도 북한 간첩만 잡는 거거든. 중국 간첩도 잡아내야 됩니다. 동방명조 같은 것들이 있으면 참여해야 돼요. 우리 경찰 외사가 약하니까. 또 국정원은 또 바로 움직일 수 없고 국교 문제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우리 보안기관들도 강화를 하면서 우리를 살 길을 모색해야 됩니다. 중국이 우리를 치려고 하는데 뭐 돈 몇 푼에 혹시 더 벌어야 되는데 이러고 있다가 크게 다칩니다. 옛날 오토윤비어 사건을 염두에 두시고 우리의 방패를 강화해야 됩니다. 저희 의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